안 들었나? 화면 켜고, 자, 자, 온유는 못 들어오고, 그 때문에. 사진이 안 들었네. 소윤, 윤준, 성빈, 희하, 서현. 또 누가 안 들었지? 서현, 윤준, 성빈, 그렇고, 사진이하고, 어? 사진이만 안 들었나? 네 명. 온유, 소윤이 들어왔어? 소윤이 안 들어왔네? 자, 사진이, 소윤이. 자, 소윤이도 안 들었고. 자, 음,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는 대로 하고. 자, 보물섬. 자, 보물섬 이번 주에 다 읽은 사람. 서현이, 희하, 희하, 서현이. 자, 분단 쓰기, 문장 쓰기 알려주세요. 한 거. 목사님, 저 했어요. 몇 문장? 저 어? 안 들려. 윤주 몇 문장? 5문장 2문단이요. 5문장. 단, 네. 그다음에 서현이 몇 문장? 10문단이요. 10문단? 오, 문단. 그다음에 어 누구야? 성빈이 안 들려? 성빈이 몇 문장인지. 이건 누구야? 서현이 10문단이야? 보내주세요. 한 거. 2문단. 한 거 나한테 보내주세요. 성빈이. 자, 한자. 한자 대응 다 외운 사람. 서현이, 예. 다 한 거 보내주세요. 또, 한자 다 한 사람. 시아? 시아도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리상식, 먼저부터, 먼저, 사진이 소윤이가 안 들어와서, 윤준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이고, 몇 미터입니까? 한라산 1950m. 예, 정확히는 1947m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황빈이,
북한과 경계선을 이루는 강 중 하나로 서해로 흘러가는 강은 성빈이 문자 오케이. 예, 임진강 좋아요. 하진이 들어왔어? 하진이도 화면 켜고 왜 준이는 화면 안 켜? 그다음에 네? 윤주는 왜 화면을 안 켜? 저 렉 먹었어요. 그래서 화면이 안 돼? 네. 자, 하진아, 예? 왜 늦게 들어왔어? 몰라요? 까먹었지 너? 아니요? 됐어. 하진아, 너 예? 보물섬 다 읽었어? 보물섬이요? 저번에 다 읽었는데요? 그러면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했어? 아니야, 못했어요. 다 못했어요. 왜 못했어? 응? 알았어요. 지금도, 응, 그렇구나. 자, 시야. 한국의 4대 강이 포함되지 않는 강은? 대동강? 대동강. 예, 대동강이죠? 대동강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되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여기 영산강이 들어가야 돼, 영산강. 네, 좋아요. 서연이. 한국의 동쪽 해안선을 따라 뻗어 있는 해안 도로로 유명한 곳은 어디입니까? 동해안. 동해안. 사진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나누는 주요 산맥은 사진이 803맥. 803? 에? 803 803? 맥. 아니에요. 803맥 아니에요. 여기 804는 대구에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소윤이가 오늘 왜 안 들어? 윤준 모르겠. 네? 5번.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빈이 5번 뭐야? 답 따라봐. 자, 그러면 몰라? 오, 점수를 높여야 되나? 시야 5번. 소백산맥? 네, 소백산맥입니다. 소백산맥. 내가 그 소백산맥 줄기에 있는 데서 태어났어요. 어, 네, 시야. 좀. 서연이 한국의 겨울철이 가장 따뜻한 지역은? 서귀포? 네, 제주도 서귀포. 사진이 어, 우리나라에서 북위 38도선 근처에 위치한 도시로 한국 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은 철원. 철원입니다. 윤준 대한민국 기후 유형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어딜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 성빈이 어딜까? 네 개 중에 성빈이 어디야? 예, 온대 몬순기. 온대 몬순이 사계절이 뚜렷해요. 그래서 온대 몬순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계절이 별로 안 뚜렷하죠.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시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를 아우르는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광역시? 아닙니다. 광역시. 이걸 다 포함한 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서연이
무엇을 하나?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하진이 다음 중 섬이 아닌 곳은 여의도, 여의도. 자, 오케이. 자, 이 보물섬 여러분 줄거리는 잘 알죠? 이제 보물섬 뭐 줄거리 이제 퀴즈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고 자, 여러분들이 패스리라 생각하고 자, 어, 하진이까지 했죠? 자, 윤준 어, 봅시다. 처음부터 좀 쉽게 갑시다. 윤준 짐 호킨스는 어디에 살았나요? 영국, 아니, 어떤 집에서 살았나요? 짐 호킨스는? 거기 아니요, 그 여인숙? 저희 집 같은데 거기가 이름을 정확한 이름이 벤보 선술집이에요. 벤보 선술집. 네, 안 되겠다. 이거 우리는 우선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한번 다음 주 이거 이제 올려드릴게요. 잠깐만 어려울 것 같아. 보고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예상 문제. 짐 호킨스는 어디 살았나? 벤보 선술집이죠. 벤보 선술집에 살게 됩니다. 자, 빌리 본즈가 짐에게 경계하라고 말한 사람 누구인가요? 해적들. 그죠? 해적들. 짐은 빌리 본즈가 남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짐이 보물지도를 발견했죠. 보물지도. 자, 짐이 보물지도를 보여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리부지 박사와 트릴로니 영주. 그죠? 리부지 박사와 트릴로니 영주죠. 짐과 그 동료들이 보물을 찾기 위해 떠난 배의 이름은 무엇이죠? 자, 히스패니올라호. 히스패니올라호. 이거 히스패니올라호. 자, 배의 선장은 누구였나요? 캡틴 스몰렛. 캡틴 선장이라는 뜻이죠? 캡틴 스몰렛. 짐이 배에서 만난 다리 하나가 없는 요리사 이름이 뭐죠? 존 실버입니다. 존 실버. 자, 존 실버의 애완 앵무새 이름은 무엇인가요? 캡틴 플린트. 캡틴 플린트. 짐은 어떻게 해적들의 반란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존 실버 해적들이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죠. 예. 자, 이거. 보물섬에 도착한 후 짐과 동료들이 처음으로 한 일은 무엇인가요? 해적들과 전투에 대비해서 요새를 구축해서 요새, 그죠? 짐이 보물섬에서 만난 혼자 살고 있던 사람 이름은 벤건. 벤건. 벤건은 보물섬에서 몇 년 동안 살았죠? 3년. 벤건이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은 치즈. 자, 짐은 해적들과 전투 중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예, 짐의 역할은 배를 훔쳐서 해적들의 탈출 계획을 막았죠. 네, 탈출 계획을 막았어요. 음, 보물 지도에 표시된 보물은 어디에 숨겨져 있었어요? 뱅건이 미리 숨겨둔 곳이 있죠. 동굴 속이죠. 실버는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구했나요? 짐과 협상하여 동맹을 맺었다. 실버가 배신한 사람 누군가요? 해적들이고. 캡틴 플린트는 보물섬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보물을 숨긴 해적 선장 역할을 했죠. 뱅거는 어떤 배의 선원이에요? 캡틴 플린트의 배.
자, 존 실버는 어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쪽 다리 잃었죠? 보물섬의 이름은 트레저 아일랜드. 트레저. 이게 보물섬이 뭐 이름이죠. 트레저가 보물섬이죠. 트레저 아일랜드. 자, 존 실버는 짐에게 어떻게 접근했나요? 친절하고 매력적인 태도로 다가왔죠. 짐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나요? 초반에 병으로 사망하죠. 보물 지도를 처음으로 누가 소유했죠? 빌리 본지. 그죠? 자, 짐과 해적들을 엿들을 때 숨어있던 장소는 사가통안이죠. 사가통안에. 해적들이 짐을 처음 붙잡았을 때 그들의 무엇을 요구했죠? 보물 지도를 요구했죠. 자, 짐이 해적들로부터 도망칠 때 도움을 준 사람 누구죠? 벤건. 짐이 타고 간 배는 어디로? 보물섬. 짐과 그 동료들은 어떤 신호를 보고 해적들의 반란을 준비하고 있었죠? 깃발 신호죠. 깃발 신호. 짐은 존 실버가 진짜 해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나요? 어떻게? 그가 대화할 때 깨달았죠. 벤건은 보물 어디에 숨겨뒀죠? 동굴. 실버의 별명 롱존 실버. 해적들은 왜 짐과 동료들을 공격했어요? 보물을 차지하려고. 자, 짐과 동료들이 숨어있던 요새는 무엇인가요? 목재 성체. 뱅거는 어떤 상태로 짐과 그 동료들에게 발견되었나요? 오랫동안 외딴 섬에 혼자 살아 외모가 변했죠. 네. 짐이 뱅거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무엇을 요청했죠? 치즈. 예. 자, 뱅거는 보물을 찾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죠? 보물을 숨겼죠. 존 실버는 짐에게 어떤 제안을 했나요? 서로 협력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자, 보물 써온 해적들이 남긴 깃발의 색깔은 검은색. 네. 자, 여기까지 했죠. 지금 몇 문제. 네. 여기 고난도 문제는 그냥 올려줄 게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존 실버는 어떻게 짐의 동료를 설득하려고 했나요? 네. 그들이 돕겠다고 약속하며 신뢰를 얻으려고 했죠. 자, 짐이 배로 돌아갔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나요? 배가 해적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요. 짐은 해적들의 계획을 어떻게 좌절시켰죠? 배를 훔쳐 그들의 탈출을 막았어요. 뱅건이 보물을 먼저 찾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섬에 오래 혼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찾고 찾아냈죠. 짐 해적을 붙잡았을 때 존 실버는 짐에 어떻게 대했나요? 협력 관계를 유지했죠. 실버는 마지막 어떻게 되나요? 보물과 함께 도망칩니다. 보물섬의 보물 어떤 종류? 금은보석이었고 짐은 모험을 통해 얻게 된 교훈? 용기와 지혜의 중요성. 그죠? 존 실버는 처음에 짐은 어떻게 됐나요? 친절하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으려 했고 캡틴 플린트는 언제 보물을 숨겼나요? 죽기 전에 보물의 섬에 보물을 숨겼다. 킹과 그 동료들이 어떻게 보물을 찾게 되었나요? 뱅건의 보물 위치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 나중에 고난도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올려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계속 이렇게 퀴즈로 테스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물섬을 알아두시고 오늘은 이제 보물섬의 의의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물섬이라는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문어주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로버트 로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입니다. 로버트 로이스 스티븐슨에 관한 내용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보물섬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더불어 로버트 로이스 스티븐슨의 대표작입니다. 1881년부터 2년간 영포크스라는 잡지에 연재되었는데요. 정작 연재 당시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었으나 1883년에 단행본으로 발표된 이후에 엄청난 호평을 받으면서 작가를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 되었습니다. 아동 문학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당대에도 성인 독자들의 인기를 끌었던 소설이죠. 저도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었는데요. 잠이 잘 오지 않는 열대야에 읽으면 좋을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짐 호킨스란 이름의 소년입니다. 그는 우연히 손에 넣게 된 보물섬의 지도를 들고 모험을 떠나죠. 짐과 함께 보물섬으로 보물을 찾아 나선 이들이 있는데 먼저 치안 판사인 리브지가 있는데 리더격이고 트렐론이라는 지주도 함께하게 되죠. 이들은 보물섬으로 가기 위해 배를 섭외하는데 배의 선장인 스몰렛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배의 선상 반란을 일으킨 실버가 있죠. 또한 이들이 보물섬에서 만난 벤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짐 호킨스란 소년은 한 마을에서 벤보우 제독 여관을 운영하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칭 선장이란 남자가 큰 괴짝을 들고 나타나 묻기 시작하는데 그는 거친 데다 럼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죠. 그러면서 그는 짐에게 혹시 외다리에 뱃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알려달라며 그렇게만 해주면 매달 얼마씩 용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선장은 여관에 딸린 식당에 앉아 술을 퍼마시며 고성방가를 하고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짐 등 주인 집에 골칫거리가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짐의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리브지라는 의사가 왕진을 오는데 사실 의사 겸 치안 판사이기도 한 그는 시비를 걸어오는 선장에게 주눅 들지 않고 대차게 받아칩니다. 며칠 후 뱃사람의 분위기를 풍기는 한 남자가 여관에 찾아와서는 이 여관에 빌이라는 자가 묵고 있지 않냐고 짐에게 묻죠. 정황상 선장을 찾는 것이라 눈치챈 짐은 발뺌을 하려 했지만 그는 짐을 겁박한 후 빌로 밝혀진 선장을 찾아냅니다. 빌과 남자는 한바탕 육탄전을 벌이는데 검둥개라는 별명의 그 남자는 상처를 입은 채 달아나고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빌을 리브지를 불러 치료해주죠. 얼마 후에 짐의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하고 장례식이 지나고 어느 날 눈이 먼 장님 퓨가 찾아와 짐의 팔을 비틀고는 빌에게 데려가라 합니다. 그는 빌과 만나 그에게 일명 검은 딱지로 불리는 해적들 간의 소환장을 전달하고 사라지는데 그것을 본 빌은 발작이 나타나 결국 죽고 말죠. 짐과 그의 어머니는 빌이 해적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그가 남긴 괴짝을 열어보는데 거기서 플린트라는 해적이 남긴 보물이 묻힌 지도를 발견합니다. 그때 퓨가 해적 무리를 이끌고 나타나 여관을 습격하고 짐은 어머니와 함께 급히 빠져나와 피신하는데 사람들이 도움을 주러 달려오죠. 퓨는 난리통에 말에 치여 죽고 해적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짐은 보물지도를 가지고 지주인 트렐로니와 함께 있던 리브지에게 찾아가고 두 사람은 보물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고 짐을 끌어들입니다. 트렐로니는 브리스톨에서 큰 배인 히스파니올라호를 섭외하는 한편 존 실버라는 요리사 등 선원들을 고용해 팀을 짜죠. 그런데 선장인 스몰렛은 이 비싼 트렐로니 때문에 보물에 대한 소문이 선원들 사이에 파다하다며 이래서는 불안하다고 걱정을 합니다. 어쨌든 히스파니올라호는 출항을 하고 짐도 배의 일원으로서 심부름꾼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실버가 반란을 모의하는 것을 엿듣게 되죠. 짐은 이를 스몰렛 선장과 리브지, 트렐로니에게 몰래 알리고 때마침 배는 목적지인 무인도에 도착합니다. 실버는 섬 정찰과 휴식을 명분으로 선원들이 먼저 섬에 가보겠다고 제안하는데 스몰렛 등은 뻔히 보이는 속셈이지만 허락합니다. 대담한 짐은 선원들 속에 섞여서 섬에서 내리고 혼자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실버가 선원들을 포섭하고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목격합니다. 놀란 짐은 섬 깊숙이 들어왔다가
벤 건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만나는데 그는 과거 플린트의 밑에 있던 해적이었지만 그들에게 버려져 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온 것이었죠. 짐과 벤이 마음을 트고 있는 사이 리브지와 스몰렛 선장, 트렐로니는 충성스러운 선원 몇을 끌어들여 섬에 있던 한 오두막에 자리를 잡아 요새화하죠. 실버 등 반란 선원들은 자기들에게 들통난 줄 알고 배를 장악해 오두막을 향해 포격을 가하며 무력 시위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짐은 벤과 헤어져 오두막에 합류하고 얼마 후 실버가 직접 나타나 보물지도를 넘기라며 협상을 시도하지만 거절당하죠. 실버가 돌아간 후 곧바로 반란 선원들이 공격해 들어오지만 스몰렛 등이 열심히 싸워 그들을 격퇴시킵니다. 밤이 되자 짐은 벤 건이 숨겨두었다는 보트를 찾아보고 싶어 몰래 오두막을 빠져나와 보트를 찾아내고 그것을 타고 히스파니올라로 접근하죠. 애초에 닻을 끊어 배가 바다로 휩쓸려 가게 할 계획이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고 반란자들이 둘만 남기고 섬에서 야영 중임을 알자 배에 몰래 잠입합니다. 짐은 어찌어찌 배를 움직여 섬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오두막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스몰렛 등은 오두막을 버리고 벤 건과 만나 어딘가로 피신했고 오두막은 실버 일당에게 점거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짐은 반란자들에게 붙잡히는데 그는 실버가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죠. 반란자들은 짐을 죽이려 하지만 실버가 이를 막는데 사실 그는 자신들이 실패할 것을 대비해 자기만이라도 살아보려고 리브지와 내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짐을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자기가 불리해지면 이를 협상용 카드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었죠. 다음날 리브지가 찾아오자 실버는 짐을 데리고 가 두 사람이 이야기할 시간을 주기도 하며 저쪽에도 양다리를 걸치죠. 실버 등 반란자들은 지도에 따라 보물 탐사에 나서고 마침내 보물이 묻혀있다는 지점에 도착해 땅을 파보지만 이미 보물은 누가 가져간 후였습니다. 사실 보물은 벤건이 진작에 발굴해 동굴에 숨겨두었고 그와 만나 사실을 알게 된 리브지 일행이 지도를 실버에게 일부러 넘겨준 것이었죠. 반란자들을 낙심하다 못해 분노하기 시작하고 실버마저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때마침 리브지 일행이 그들을 습격합니다. 반란자들은 처단당하고 실버는 리브지 일행에게 붙어 동굴에 옮겨둔 막대한 보물을 히스파니올라 호에 싣고 되돌아옵니다. 중간에 실버는 보물의 일부를 훔쳐 달아나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차라리 잘 되었다고 여기며 각자 보물을 나눠갔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값진 것은 숨겨져 있다는 오래된 착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은 플린트라는 유명한 해적이 한 무인도에 숨겨둔 잘 들으세요, 이거. 막대한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위치가 나타나 있는 플린트의 보물 지도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구미가 당기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왜 작가 스티븐스는 상상도 못할 막대한 보물이 외딴 무인도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설정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작품이 인간의 오래된 관념, 즉 값진 것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으며 이것은 노력하여 발굴해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충실하게 반영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은 별것 아니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식 때문에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좋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평생 묻혀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안달하며 살아가죠. 사실 이 작품 속에서 보물을 찾아 나섰다가 패를 갈라 싸우고 죽고 죽인 사람들 대부분은 그 보물 없이도 살아가는 데 문제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인공 짐만 해도 물려받은 여관을 운영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고 지주인 트릴론이나 의사 겸 치안판사인 리브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들이 플린트의 보물지도를 발견한 순간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감사함을 까맣게 잊은 채 묻혀진 그것을 찾으려 혈안이 됩니다. 땅속에 묻힌 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는 보물, 일생의 사치와 쾌락을 보장해주는 보물에 온 정신이 쏠려 있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주목하고 지금보다 더 가지면 그만큼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 소설 속 인물들이 감춰진 보물을 찾아 나선 것처럼 자신의 삶을 갈아 넣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죠. 사실 이런 인식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더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사회를 더 낫게 만들기도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지 못한 보이지 않는 그 무엇에 눈이 멀어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의 가치를 잊는다면 바람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왜 서로 살해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이 소설에 나오는 히스파니올라의 사람들은 두 패로 갈려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모습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보물로 상징되는 물질의 소유권에 대한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좀 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원인은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정당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보물을 노리고 선상반란을 일으킨 존 실버와 그 일당들은 물론이고 사실 짐이나 리브지, 벤 건 등에게도 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보긴 어렵죠. 그들 역시 선장 빌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운 좋게 보물 지도를 얻었을 뿐이지 정당한 소유권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선장 빌에게도 애초에 보물을 무인도에 묻어놓은 플린트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보긴 어렵죠. 그들은 남의 재물을 약탈한 해적들이었고 어찌 보면 그 막대한 보물은 작물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플린트가 이런 보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지는 중간중간 나오는 해적들의 노래에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죠. 보물을 이렇게나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을까? 또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한마디로 이 작품을 조금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그 누구도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전 투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존 실버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존재감을 뽐낸 인물은 존 실버일 겁니다. 다리 하나를 잃고 외발로 전혀 어색함 없이 배와 무인도 이곳저곳을 누비던 그의 모습에서는 강한 첫 인상과 함께 묘한 힘마저 느껴지죠. 하지만 등장부터 왠지 모를 쎄한 느낌을 주던 그는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마침내 선상반란을 주도합니다. 때문에 독자들은 실버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험악한 인간이라는 인상을 받죠. 여기까지만 보면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악당의 모습으로 불굴의 정신으로 악행을 끝까지 저지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작가는 존 실버의 행동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면서 작품의 재미를 더하고 있죠. 실버는 자신이 선상반란을 주도한 주동자이면서 뻔뻔스럽게 상대 측에 양다리를 걸치고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며 끝까지 간을 봅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물이 이미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인질로 데리고 온 주인공 짐에게 붙어 반란자들을 제압하고 스몰렛과 리브지에게 무릎을 꿇는 기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의 전형적인 악당이 맞는 결말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결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엔 아예 돈자루 하나만을 가지고 도망치는 좀도둑으로 용두사미형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버의 이런 모습은 극적인 재미를 주는 면도 있지만 그가 얼마나 치사하고 이기적인 인간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양다리, 외줄타기 행보는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처세술에 가깝다는 것이 재미있는 점이죠.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존 실버 같이 낯두껍고 뻔뻔하게 행동하며 어떻게든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서 처세에 뛰어나다고 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도 사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진 않죠. 존 실버의 처세가 놀랍게 보여지긴 해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아마 대부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물섬 주필배였습니다. 너무나 네. 보물섬에서 느끼는 세 가지. 그죠? 처음에는 보물은 어디 땅속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물도 없이도 살 수 있는데 그 욕심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입체적인 인물이라 그래요. 세 번째 인물은 실버.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인간의 욕망을 극단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물섬에서 느끼는 물론 모험, 지혜, 그리고 어떤 목표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인간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과제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음, 네. 자, 다음 주 때는 이제 보물섬을 다 읽었죠. 요 퀴즈 올려줄 테니까 이거 미리 좀 공부해갖고 다음 주 퀴즈 하면 되고
아직 진짜 아직도 다 못 읽는 사람 다 읽고 한자 올려드리니까 한자도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